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안에서 소문난 이야기꾼입니다. 장안에서 소문난 이야기꾼.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작거리가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자 유인석은 자리를 털고 떠날 채비를 했다. 오늘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 이제 들어가야겠군. 유인석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례를 받는 이야기꾼이었다. 여보게, 자네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군. 역시 소문대로 장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기수야. 사람들의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인석은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8살 때 벌써 천자문은 물론이고 사서 삼경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인석은 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전기수가 되었을까? 인석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10년 전 인석은 아버지가 영모로 관아에 붙잡혀가자 어머니와 함께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외가댁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한눈을 판 사이 6살 난 여동생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부랴부랴 어머니와 인석이 여동생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여동생을 찾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1달, 2달, 1년, 2년이 지나도 여동생을 찾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만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사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버지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아버지 또한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시름시름 앓더니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인석은 만사 제쳐놓고 여동생 찾기에 매달렸다. 그날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늦지막한 시간에 주막에 들렀다. 주모, 여기 국밥 하나 말아주고 막걸리도 한 사발 주시오. 그 소리에 주모가 쟁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유, 누군가 했네. 이두령인가 하는 사람이 춘향이를 찾아오는 대목까지는 들었는데 내일 더 들어보시오. 국밥 하느라 자리나 비울 수 있다요. 묵을 빵 있소? 그럼요. 잠자리 봐둘랑께 퍼뜩 드시오. 자고 간다는 말에 주모는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며 반겼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막걸리까지 마시고 나니 인석은 온종일 떠들어대던 피로가 몰려와 노곤해지고 잠이 쏟아졌다. 주막 뒤치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누워 인석은 잠을 청했다. 막 잠이 들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자 인석은 머리칼이 곤두섰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무서워서 오금이 저렸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인석은 가만히 문을 열고 소리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앳된 처녀가 부엌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 얼굴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용서해 주세요. 누덕누덕 기운 옷차림에 꽤 죄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스름한 달빛에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인석은 구슬피 우는 걸 보니 필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 3월이라는 계집입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3년 전부터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제 신세가 너무 서러워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날도 쌀쌀한데 여기서 밤을 새울 셈이냐? 우선 몸도 녹일 겸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말씀은 감사하지만 손님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여기서 자게 놔두십시오. 인석은 오죽이나 주인이 두려웠으면 그럴까 싶어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주춤거리다가 인석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불빛 아래에서 보니 눈망울이 총명해 보이고 얼굴도 나무랄 데 없는 미인이었다. 이거 받아라. 여기 있지 말고 이걸 미천으로 장사라도 해보거라.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인석은 처녀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시전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몽땅 털어주었다. 나리,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놀란 토끼처럼 눈을 곱게 치떴다. 나보다는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 주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디 잘 살아라. 그날 밤 인석과 사머리는 아랫목과 윗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인석은 사머리를 보며 잃어버린 미양이를 생각했다. 여동생도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저 또래는 되지 않았을까? 다음날 아침 인석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처녀가 주막을 빠져나간 뒤였다. 주인 여자는 사머리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집도 없는 떠돌이를 품어주었더니 말도 없이 떠나버려?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잡히기만 해봐라. 거지들과 돌아다니는 걸 데려와 사람 만들어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주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떠돌이라는 말에 인석은 눈이 번쩍 뜨였다. 떠돌이라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 좀 해주시오. 아니 글쎄, 그의 말로는 어머니 오빠와 어디를 가다가 혼자서 낯선 곳으로 갔다는 거요. 그리고 영영 이별했다지. 갈 데가 없어 거지들과 몰려다니는 걸 보고서 하도 딱해 보여 3년 전에 내가 데려왔다오. 이제껏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도망을 가?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들은 인석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혹시 미양이가? 미친 듯이 주막을 나온 인석은 저작거리를 찾아갔다. 온종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 처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내 동생 미양이야. 미양이라고.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미양이라고. 이 미련한 인간아. 동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인석은 동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인석은 여전히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꾼이 던져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이야기꾼으로 살고 있었다. 벼슬을 해서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미양이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가정까지 꾸리자 처자식 건사도 해야 했다. 전기수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찾기 시작하자 점점 형편도 나아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잃어버렸던 미양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 미양아. 너를 꼭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느 날 인석은 마포나루를 통해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때 귀부인처럼 차려입은 어떤 여인이 인석이 주변을 서성거리며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인석은 신경이 쓰여
딴청을 부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자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는지요? 여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니신지요? 아주 오래전 저작거리 주막에서 뵌 적이 있었지요. 그제야 인석은 까맣게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면 부인이 바로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주신 돈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지요. 처녀 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고깃집을 차려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인석은 꿈에도 그리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가슴이 뛰었다. 미양아, 내가 네 오라버니란다. 미양이는 오라버니란 말에 깜짝 놀라 말없이 쳐다보았다. 오라버니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인석의 말을 다 듣고 난 미양은 어렴풋한 기억을 살려 인석이가 오라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가 어머니와 오라버니 곁을 떠나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미양은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오라버니 집으로 가요. 그러더니 인석을 이끌고 고깃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업 중인 그곳에 이르자 남편인 듯한 남자가 나왔다. 제가 평소에 말하던 바로 그 어른이 잃어버린 오라버니였어요. 미양의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반가운 마음에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인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집사람이 가족을 애타게 찾았는데 이렇게 형님을 찾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된 건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푹 쉬다 가십시오. 인석은 동생 집에서 모처럼 편안하게 푹 쉬다가 집으로 떠나려고 채비를 했다. 그러자 미양이 많은 돈을 꺼내와 인석 앞에 내놓았다. 오라버니, 이 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오라버니한테 진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너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오라버니,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 오라버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 사람을 찾으려고 과거도 포기하고 전기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형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네. 인석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해화문을 거쳐 양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오세요? 아내는 남편이 일찍 돌아오자 궁금해서 물었다. 인석은 돈꾸러미를 앞에 꺼내놓았다. 동생을 찾았소. 이제 내 꿈을 이룰 생각이요. 인석의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날 이후로 인석은 저작거리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학문에 열중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마침내 인석은 과거에 급제했다. 관직에 오른 인석은 시정과 상인을 관리하는 평시서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시간이 나면 인석은 마포나루 고깃집을 찾아가 미양을 만나 지난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내 꿈에 나타난 노인의 정체.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한 산모퉁이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한 채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 저 아래 보이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못되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폐가를 구해 사는 걸 보면 어지간히 궁하긴 궁한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남산골 선비네라고 불렀다. 그 말처럼 그들은 남산골에서 살다가 깊은 산골까지 밀려오게 된 것이다. 어머니, 배고파요. 나도 쌀밥이 먹고 싶어. 두 아이는 한창 자랄 때라 매일 밥투정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이들을 나무라면서도 속으로는 가슴 아파 눈물 짓곤 하는 것이었다. 여보, 당신도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길을 좀 알아봐요. 나라에 공을 세운 집안 자손에겐 벼슬길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렇게는 못하오. 처자식이 굶어 죽을 판에 체면이 더 중하단 말이에요. 김선비는 벌써 10년째 과거에 매달리고 있지만 해마다 미역국이었다. 혼사를 맺을 때만 해도 조실부문은 했지만 조부가 꽤 높은 벼슬을 했고 부친도 관리직에 있던 번듯한 집안이라 한씨 집안에선 머지않아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 큰딸 고생은 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벌써 10년째 미역국만 먹고 깊은 산골 오두막까지 내몰리자 아예 내놓아 버렸다. 여보, 며칠 후에 친정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 다녀와야지. 아내 한씨는 속이 터졌다.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한씨는 친정아버지 생신에 갈 일이 큰 걱정이었다. 과거야 해마다 떨어지니 그렇다고 쳐도 당장 입고 갈 옷도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두 아이도 몸이 자라 입고 있는 옷도 누덕누덕 기운 데다가 소매는 팔꿈치에 오고 바지는 무릎에 닿아 있지 않은가. 친정아버지 생신날 찾아가니 다들 왁자지껄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다. 김선비 내외가 문안 인사를 드리니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그래, 요즘 산에 가서 뭐 하나? 농사라도 지어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남동생은 장사 수완이 좋아 돈을 많이 모았고 여동생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으니 이래저래 김선비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와, 쌀밥이다. 김선비 큰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보자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넌 애들 밥도 안 해주냐? 친정어머니의 말에 한씨는 고개만 푹 숙였다. 모여있는 아이들을 보니 다른 아이들은 예쁜 옷으로 단정하게 입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은 다 해진 옷에다가 그나마 짧아서 팔다리가 다 드러나 있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돌아오는 길에 한씨는 드디어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조금만 참아요. 이번엔 기필코. 그 말이 한두 번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 어쩌겠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한씨는 부하가 나서 친정에서 동정하듯이 바리바리 싸준 음식을 그냥 처박아 버렸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아이들이 갑자기 탈이 나서 앓기 시작했다. 너희들 뭘 먹었느냐? 어머니 몰래 외갓집에서 가져온 고기 먹었어요. 고기? 친정에서 싸준 음식을 풀어보니 아무렇게 놔두어 이미 상해가고 있었다. 일을 어떻게 해? 김선비는 글공부에만 빠져있고 한씨 혼자 아픈 아이들 병간호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노인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도 사정이 딱하여 1,000냥을 빌려주도록 하겠다. 까치가 울거든 언덕 위에서 까치집이 있는 커다란 나무를 찾아서 그 밑을 파보아라. 그러면 1,000냥이 든 괴짝이 나올 것이다. 그 돈은 빌려주는 것이니 차용증을 한 장 써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묻도록 하라. 한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나 김선비에게 꿈 얘기를 했다. 그냥 개꿈일 거요. 그럴 리가 있소. 그래도 꿈이 하도 선명해서. 그런데 저녁 무렵 집 앞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여보, 까치예요, 까치. 두 사람은 급히 까치 우는 소리를 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까치 소리는 커다란 나무 위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저기 까치 둥지가 있어요. 이 밑을 한번 파봅시다. 김선비는 곡괭이를 가져다가 나무 밑을 파보았다. 그러자 정말로 그 밑에서 낡은 괴짝이 나오는 것이었다. 한번 열어봐요. 괴짝을 열자 정말로 1,000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김선비는 돈을 다시 넣고는 괴짝을 다시 파묻어버렸다. 왜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돈인데 그냥 가져가요. 우리 돈이 아니잖소. 어떤 돈인지도 모르는데 가져갈 순 없소. 돈을 다시 파묻고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내의 꿈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났다. 빌려준 돈을 그냥 두고 오다니 답답하구나. 그 돈은 오래전 도둑들이 나라 돈을 훔쳐 그곳에 묻어두고는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다. 우선 빌려 쓰고 앞으로 벼슬길에 오를 터이니 그때 갚도록 하여라. 말을 마치고 노인은 사라졌다. 김선비에게 꿈 얘기를 하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생긴 노인이었소? 인상착의를 말하자 김선비는 깜짝 놀랐다. 조부님 모습과 비슷하구려. 부부는 다시 괴짝을 파내어 돈을 꺼내고 대신에 차용증을 써서 다시 묻어두었다. 그 돈 덕분에 김선비 가족은 힘든 산골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해 김선비는 과거에 급제를 했다. 그리고 출세를 거듭해서 평안감사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평안감사 자리는 평양이 중국과의 무역 중심지요 한양의 관문이라 중요한 관직이었던 탓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이번 어른은 달라. 맞아. 예전 분들께선 여색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데 쌓여있는 서류를 살펴보는 평안감사의 눈에 낯익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이건 내가 쓴 차용증? 감사는 그걸 들고 퇴청해서 아내에게 내보였다. 이게 어떻게? 아내도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날 밤 예전에 아내의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나를 기억하는가? 이제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되었노라. 나라 돈이니 다시 돌려놓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에게 꿈 얘기를 했다. 부부는 자신들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하며 1,000냥을 나라 곳간에 다시 돌려놓았다. 구두쇠 길들이기. 나이 많은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돈이 많고 훌륭한 집에 살면서도 장가를 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여태껏 장가를 가지 않을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다.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늙은 총각은 검소하게 사는 게 지나쳐 머슴들한테 주는 밥까지도 아까웠다.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구두쇠 총각이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는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늘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장가를 들면 아내가 나보다 집안일을 더 할 거야. 그러니 적게 먹고 일을 잘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게 좋겠군. 그래서 그는 아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구두쇠 총각은 소작인 한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소작이는 열심히 듣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말했다. 얘야, 내일 지주님이 집 앞을 지나가거든. 지보리를 쫓으면서 가거라 가거라 지보리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어서 가거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지주님이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을 거다. 그때 지주님께 지주님, 그 여자는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아서 아버지가 저까지 밥을 먹여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기둥에다 구멍 몇 개를 뚫어주셨고 전 가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지요. 저는 공기만으로 살아간답니다. 하고 말해라. 소작인의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구두쇠 총각이 소작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소작인의 딸이 지보리를 풀밭으로 몰고 있었다. 가거라 가거라 지보리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어서 가거라. 딸이 말했다. 구두쇠 총각은 귀가 번쩍 뛰어 여자에게 물었다. 밥 안 먹는 여자라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오? 바로 접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아서 저까지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딸이 대답했다. 그럼 아가씨는 뭘 먹고 사시오? 구두쇠 총각이 물었다. 우리 집엔 나무 기둥이 있는데 아버지가 구멍 몇 개를 뚫어주셨지요. 저는 가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공기를 몇 차례 들이마시지요. 그것만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구두쇠 총각은 소작인의 딸에게 청혼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가씨. 나하고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살 생각 없소? 그렇게 하겠어요. 딸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둘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구두쇠 남편은 기둥에 구멍을 뚫어놓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거든 거기 가서 공기를 마시라고 했다. 얼마가 지난 뒤 구두쇠 남편이 머슴 돌쇠에게 말했다. 예, 돌쇠야. 나는 아직도 너희 마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궁금하구나. 보기에는 몸도 튼튼한데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저도 마님께서 뭘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꼭 알아보고 싶다면 항아리 속에 숨어서 부엌에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직접 알아보시죠. 구두쇠 남편은 거참 좋은 생각이라며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숨 막히는 것도 참고 항아리 속에 숨어 있었다. 돌쇠는 곧장 마님에게 가서 일러주었다. 마님,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항아리 속에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딸은 이번 기회에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하녀를 시켜 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 항아리에 붓게 했다. 돌쇠는 한참 뒤에 주인을 항아리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그러고는 물어보았다. 나리, 마님께서 뭘 드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다. 물을 얼마나 들이마셨던지 속이 메스꺼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구두쇠의 남편은 돌쇠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이렇게 몇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구두쇠 남편이 또다시 돌쇠에게 말했다. 이봐, 돌쇠야.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마님이 뭔가 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알고 싶구나. 글쎄요. 저 역시 알 수 없네요. 나리께서 이번에는 마님 장롱에 숨어 계시다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 큼직한 솜털 이불 속에 들어가셔서 구멍을 뚫고 내다보시면 되죠. 그러면 마님이 방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두쇠의 남편은 이번에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돌쇠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다. 그러나 돌쇠는 이번에도 마님에게 알려주었다. 마님, 오늘 밤 방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주인 나리께서 솜털 이불 속에 숨어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이 하녀를 불러 다시 일렀다. 솜털 이불을 볕에 널어 말릴 때가 됐나 보다. 밖으로 내다가 방망이로 두들겨 먼지를 털고 볕에 널도록 해라. 하녀는 마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는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양지 바른 곳으로 들고 나가 실컷 두들겨 턴 다음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잠시 후 돌쇠는 방으로 가서 주인을 끌어내 주었다. 구두쇠 남편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했다. 나리, 마님께서 뭘 잡수십니까? 아니야, 그 방에는 밥풀 하나 떨어져 있지 않더라. 구두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쇠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방에 누웠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아픈지 끙끙 앓았다. 하지만 딸은 다정하게 보살펴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당신은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나신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틀림없이 건강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구두쇠 남편은 맞은 자리가 났자 또다시 돌쇠를 붙잡고 말했다. 돌쇠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마님이 무엇인가 먹는 것 같다. 요새 더 살이 쪘거든. 하지만 나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방에서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남은 곳이라곤 곳간 창고밖에 없어요. 그 창고 속에 쌀통이 있으니 그 속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보도록 하시죠. 구두쇠 남편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쌀통 속에 숨었다. 머슴은 곧 마님에게로 가서 일렀다. 마님, 나리께서 쌀통에 숨어 계시니 창고에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딸이 하녀에게 일렀다. 창고에 있는 쌀통에 쥐가 있는 것 같더구나. 쌀통에 틈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구를 막아버려라. 하녀들은 모두 다 마님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시키는 대로 했다. 구두쇠 남편은 쌀통에 숨어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못으로 단단히 봉해버린 문이 열릴 리가 없었다. 한동안 쌀통 안에 숨어있던 구두쇠 남편은 숨이 막혀 질식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때 크게 깨달았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날에는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구두쇠 남편은 쌀통 안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후회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봐라, 이제 이것 좀 열어봐라. 그때 아내와 돌쇠가 창고에 들어와 쌀통 입구를 열었다. 여보, 거기 어쩐 일이요? 아내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구두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편의 버릇을 고친 아내는 그때부터 밥을 마음껏 먹었으며
또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해 자신의 생일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그 후로 구두쇠라는 별명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통 큰 지주가 되었다고 한다. 유모, 나 첫날 밤이 무서워. 충청도 청천 땅에 뼈대 있는 양반 송씨 집안이 살고 있었다. 엄격하고 기품 있게 자란 막내딸이 18살이 되어 지체 높은 집안과 혼담이 오가고 마침내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얘야, 집안에 누가 되지 않게 잘해야 한다. 네, 아버님. 어려서부터 유모 손에 자라온 막내딸은 양반집 규수로서의 예의범절과 품위를 익혔다. 사대부 집안의 명예와 채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집안인지라 시집갈 나이가 되도록 초이는 바깥 세상하고는 담을 쌓고 있었다. 이웃집이나 친구집에 놀러간다는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을 뿐더러 그때까지 가깝게 지내는 친구조차 없었다. 그저 대골 같은 큰 집에서 유모의 보호 아래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하고는 이제껏 말 한마디 붙여본 적이 없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유모는 초이의 또 다른 분신 같았다. 유모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었는데 혼례라는 것은 자기 일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초이는 혼례 날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 입맛이 없을 정도였다. 아씨,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어도 무슨 걱정이 있는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왜 그러세요, 아씨? 내일 모레면 깨가 쏟아지는 신부가 되는데요. 그게 걱정이야, 유모. 사실 나 첫날 밤이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유모는 빙그레 웃었다. 걱정 마요, 아씨.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아마 밤이 기다려질걸요? 유모의 그 말도 초이한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집엔 몇 달 전에 마당쇠한테 시집을 간 주방 하녀 순덕이가 있었다. 그래, 순덕이한테 물어보자. 초이는 부엌에서 나오는 순덕이를 살짝 불렀다. 왜요, 아씨? 순덕아, 첫날 밤은 견딜만 하니? 그 말을 듣자 순덕은 쑥스럽고 민망해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첫날 밤엔 신랑과 잠자리 씨름을 해야 해요. 처음엔 익지 않은 감처럼 떫은 맛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 맛이에요. 초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양반집 규수체면에 더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 첫날 밤엔 왜 신랑과 잠자리 씨름을 해야 하지?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다. 청사초롱을 앞세운 신랑과 초례상을 마주보고 서자 고개를 살짝 들고 신랑을 쳐다본 초이는 걱정이 밀려왔다. 자기보다 2배는 될 것 같은 커다란 몸집을 한 사내가 서 있지 않은가. 첫날 밤에 신랑과 잠자리 씨름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덩치 큰 사내를 어떻게 당해내야 할지 초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드디어 초례를 마치고 신방이 차려졌다. 그런데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 아씨를 보자 유모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아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부끄럽게 처음 보는 사내와 어떻게 잠을 자? 유모, 나 너무 무서워. 아씨, 혼례를 올렸으니 이제부터 신랑과 한 방에서 자야 해요.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요. 남들이 흉 봐요. 싫어. 부끄러워서 싫다니까. 첫날 밤은 저 사내와 씨름을 해야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내를 이길 수 있겠어? 아씨, 씨름이라니요. 그건 사랑의 기쁨입니다요.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밤이 기다려질걸요. 싫어. 부끄럽고 무서워 싫다니깐. 유모가 이 말 저 말로 구슬리며 달래는데도 신부는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았다. 아씨, 한번 재미를 보시면 오히려 낮 시간이 지루해지실 거예요. 신랑은 벌써 방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신부는 주춤거리며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씨, 안으로 드셔야지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씨를 구슬리고 달래다가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된 유모는 초이를 덥석아 안고 신방에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아씨가 잘해낼지 걱정이네요. 유모가 걱정을 늘어놓자 옆에서 세상 풍파 다 겪은 늙은 친모가 한마디 했다. 뭔 소리여? 남녀의 일은 자연스러운 거여.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아씨, 그래 어쩌냐겐 잘 지내셨어요?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 어떠셨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익지 않은 감처럼 떫은 것 같기도 하고 사과처럼 달콤하고 아삭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아씨. 이제 아씨는 수줍어 고개 숙이던 꽃망울이 터져 활짝 피어나는 진달래꽃처럼 성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새색시는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18살인 아씨가 어찌 그 묘미를 다 알겠습니까만 그건 느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거예요. 아마 무르익을 때는 눈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천둥이 치고 천지가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져도 모를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씨라고 그 이치를 모르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초이는 얼굴이 발그레하며 한마디 했다. 좀 지나친 것 같아, 유모.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유모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아씨, 오늘 밤에 문 앞에 물건을 내보일 테니까 그게 뭔지 기억했다가 내일 아침에 말해줘요. 뭔지 맞춰보라고? 알았어. 그날 밤 신랑 신부가 잠자리에 들자 유모는 달빛이 비친 방문 앞에 몇 가지 물건을 내보였다. 날이 밝자 유모가 초이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방문 앞에 보인 게 뭔지 맞춰보세요. 방문 앞에 뭐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아씨는 그걸 알고도 남으니까요. 유모는 빙그레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이 지나고 초이는 신랑을 따라 신행길에 올랐다. 시댁에 가면 그대 가풍을 따라 잘 살아야 한다. 네, 명심하겠어요.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자 유모가 초이의 손을 잡았다. 아씨, 잘 사세요. 그러자 초이가 유모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유모, 걱정하지 마. 이제 안 무서워. 말을 타고 앞장서는 신랑을 놓칠세라 불이 나게 꽃가마를 재촉하는 초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모는 웃음을 터뜨렸다. 큰 돈을 벌어온 가난한 선비.
제천 땅에 선비 정하균이 살고 있었다. 글공부에 전념하다 보니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는 건 아내의 일이 될 때가 많았다.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농사를 집어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자복은 있는지 정하균의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고 정숙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거친 농사일을 하느라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백옥 같은 얼굴도 햇빛에 그을러 검게 변해갔다. 아내를 농사일에 내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하균은 상경을 결심했다. 여보, 우리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한양이요? 뭘 먹고 살려고요?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 하균과 아내는 남산골에 자리를 잡았다. 가난한 선비들이 과거업제를 목표로 모여 사는 고시촌과 같은 곳이라서 동류감은 들었지만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았다. 시골에서 땅을 판 돈도 야금야금 다 집어먹고 아내가 삭바느질로 끼니를 잇는 형편이 되고 보니 큰소리치며 상경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남산골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으니 10년을 목표로 해온 글공부도 벌써 8년째였다. 여보, 더 이상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이놈의 글공부 집어치우고 돈이나 벌러 가야겠어. 평생 글공부밖에 모르는 양반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요. 10년을 목표로 했으니 마저 채우든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니요. 당신 삭바느질 시키면서 구상하게 방 안에 들어앉아 글이나 읽는 것도 이만하면 됐어. 그렇다고 다시 농사일을 하는 것도 싫소. 그래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다른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10년을 채운다고 했으니 2, 3년만 고생하고 계시오. 어떻게든 한미천 잡아서 돌아오겠소. 그렇게 정하균은 남산구를 떠났다. 그 무렵 잠채광업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일확천금을 꿈꾼 사내들이 금을 캐려고 전국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하균은 선비복장을 벗어버리고 바지 저고리에 패랭이 하나만 쓴 채 강원도 산골 금전판에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글깨나 아는 덕분에 돈을 받고 장부 관리를 맡아주기도 하고 금점에 몰렸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렇게 3년 만에 정하균은 큰 돈을 손에 쥐었다. 그래,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된 하균은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서 남산골로 돌아왔다.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자 그는 장사치 복장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넣어두었던 의복을 꺼내 입으려고 중턱에 잠시 외장을 풀었다. 그런데 한 괴한이 나타나 돈이 든 보찜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 버렸다. 걔 섞어라! 그거 내려놓지 못해? 달아나는 괴한을 쫓아가 봤지만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그날 새벽에 아내는 꿈을 꾸었다.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들고 남편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 아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 버성발로 달려나가다가 그만 꿈을 깨고 말았다. 꿈을 꾼 아내는 왠지 남편이 올 것 같아 온종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하늘이 도왔던지 정말 그날 남편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하균은 남산구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요. 내가 돌아왔어.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아내는 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반가워 목이 메었다. 그런데 남산구를 헤매다 들어온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실은 그동안 번 돈을 오던 길에 도둑 맞았소. 그 바람에 이렇게 늦은 거요.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이 면목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남편의 안색을 살펴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새벽에 꾼 꿈이 생각이 났다.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다시 찾아보세요. 아내가 펴주는 잠자리에 누운 하규는 밤새 뒤척이며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돈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하규는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의 여린 어깨가 더 가냘프게 보여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일찌감치 하규는 남산구를 뒤지고 다녔다. 붓짐을 들쳐매고 달아난 괴한의 뒷모습만으로 누구 소행인지 알아낸다는 건 소나무 밑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포교가 하균을 보고 다가와 사정을 물었다. 하균은 그간의 사정과 돈을 잃어버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소. 포교가 가버리자 하균은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살인문을 들어서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낯선 사내와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렁뱅이 꼴이지 뭐예요. 나도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럼 이제 나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빈손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요? 돈보따리가 생겼으니 염려 마시오. 그 말을 엿들은 하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그 길로 포교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고 포교가 포졸들을 이끌고 하균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내와 아내를 붙잡았다. 사내는 건달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황가성을 가진 한량이었다. 포교는 포도청으로 잡아다가 문초를 해서 사내의 입에서 하균의 보찜을 낚아채 달아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여자와 둘이 달아날 생각으로 짜고 버린 일이더냐. 나 혼자 한 일이요. 저 여자는 상관없어. 돈이 생겨서 다시 설득하려고 찾아간 거였어. 하균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훔친 돈은 어떻게 했느냐? 배옥의 다리 밑에 숨겨두었어. 보찜을 훔쳐간 범인은 잡혔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하균의 아내는 흑심을 품고 집적대던 환가 때문에 힘들게 지내야 했다. 남편이 없는 사이 홀로 지내는 아내를 찾아와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큼한 야욕을 품고 해가 지면 볼 일도 없이 찾아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웃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 집으로 피해서 잠을 자고 온 적도 있었다. 그날도 하균이 나간 사이에 환가가 아내 혼자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내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환가의 말을 듣고 집히는 데가 있어 환가의 비위를 맞추며 추궁한 것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생겼소? 참 제주도 좋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보찜을 도둑 맞았다는 말에 마침 찾아온 환가를 넌지시 떠본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보찜을 훔쳐간 도둑이 환가일 거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그래서 환가를 안심시키고 관가로 가려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대강 듣고 난 남편은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자에게 일거리를 받은 저도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정학규는 두툼한 보찜을 가리켰다. 널찍한 집을 짓고 농가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마음 편히 삽시다. 글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 길을 쓰고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오순도순 사는 게 하균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남산구를 떠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편을 기다리는 애절한 사부곡. 평화롭고 고요가 깃든 마을이 있었다. 봄이면 산자락마다 진달래꽃이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였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을 끼고 계곡에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대추나무에서 열매가 빨갛게 익는 가을이면 노인들은 느티나무 아래 지나간 이야기에 한창이고, 젊은이들은 모래판에서 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저 친구가 또 이겼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그리여 이 근방에서 도손이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 씨름판에 나서는 상대마다 쉽게 넘어뜨리는 도손에게 구경꾼들의 시선이 몰렸다. 도손은 넓은 이마에 이글거리는 눈, 오뚝한 콧대에 굳게 담은 입을 가진 청년으로 인물이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한 장부였다. 마한 시절 작은 부족 국가인 성진에서 도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성품이 온순하고 풍맹이 단정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몹시 좋아했다. 아, 저기 도손이 지나간다. 저 잘생긴 얼굴, 우람한 몸매 한 번만이라도 안겨봤으면. 헛물게 하지 마라. 그림 속의 떡이라니께. 도손이 보이기라도 하면 처녀들 가슴은 방망이질을 해댔다. 바로 그 도손을 한눈에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다. 빼어난 미모로 무사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얌전하고 정숙한 그 여인이 도손의 아내가 되었다. 과연 하늘이 맺어준 부부야. 그러게 말이여. 작은 부족인 성진에서 도손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부부는 물 맑고 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여보, 이리 가까이 와봐. 아이, 부엌에 나가야 해요. 당신도 얼른 일어나. 마당이라도 쓰세요. 천천히 나가면 되지. 뭐가 대수인가. 여보, 한 번만 더 안아보자고. 아이, 참, 당신도.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도손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를 주워 먹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음매음매 울고 있었다. 울 밑에는 개나리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여보, 조심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번쩍 안아 마루에 앉히고는 도손이 말했다. 괜찮아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요. 아내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도손은 얼마나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아내의 뱃속에서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 같았다. 하루하루 태어날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도손은 부지런히 일했고 가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정막을 깨우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온다.
이웃하고 있던 부족은 게으르고 난폭한 집단이었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성진을 침략해서 먹을 걸 약탈하고 인명을 해치고 안위자들을 붙잡아갔다. 그들이 가고 난 자리는 메뚜기들이 휩쓸고 간 것과 같았다. 몇 년째 조용하더니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대대적으로 쳐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도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이 규환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은 부랴부랴 가족들을 이끌고 산길에 올랐다. 여보, 어떻게 하지요? 조금 전까지 행복에 취해 있던 아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도손을 바라보았다. 도손의 얼굴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얼른 나갑시다. 뒷문으로 해서 숲속으로 피합시다. 도손은 만삭인 아내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얼마쯤 올라가다 내려다보니 마을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고개 중턱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보, 이제 더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자, 어서 기운을 내요. 이 고개만 넘어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 거요. 안 되겠어요. 난 여기 두고 서방님은 어서 가세요. 적들이 곧 쫓아올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조금만 더 가면 돼. 도선은 만삭의 아내를 업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도선의 등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여보, 아기가. 그때 아내에게 산통이 찾아왔다.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요. 도선은 나뭇잎을 긁어 모아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어 아내를 눕혔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갑자기 나선 피난길이라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 여기 잠깐만 기다려요.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것을 챙겨오겠어. 제발 내려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곧 돌아올 테니. 도수는 아내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그가 마을에 내려갔을 때는 밤이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타다남은 기둥들만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도선이 두리번거리며 집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억센 손이 도선을 낚아채더니 얼굴을 후려쳤다. 도선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횃불이 대낮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잘도 살아있었구나. 올려다보니 험악하게 생긴 사내와 무리가 주위에 몰려와 있었다. 기골이 장대한 녀석이군. 네 이놈 이름이 뭐냐? 도손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도손이라고. 너희 왕은 어디로 도망쳤느냐? 모르는 일이요. 난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뭐? 아기? 내 계집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 너희 왕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그러면 놓아주지. 정말 난 모르오. 제발 부탁이니 놓아주시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아기가 죽을 거요. 에이, 이 상황에서 마누라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신 빠진 놈이군. 목숨이 아깝거든 왕이 어디 있는지 바른대로 말해. 채찍이 도손을 내리쳤다. 수도 없는 채찍질에 도손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런 줄도 모르고 고갯길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내도
기운이 빠지고 있었다.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곧 올 텐데, 곧 올 텐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아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아, 여보, 그동안 행복했어요. 아내도 남편을 애타게 찾다가 끝내 아기와 함께 눈을 감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침략에 산 위로 피했던 성진의 왕과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마침내 침략자들을 땅에서 몰아냈다. 사람들은 도손 부부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되자 곧 올 텐데 곧 올 텐데 하며 애절하게 남편을 기다리며 숨을 거둔 도손의 아내를 기리며 그 고개를 고돌제라고 이름 붙였다. 산속 외딴 집에서 만난 여인. 어떤 마을에 힘이 좋기로 소문난 항우장사 송만택이 살고 있었다.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동에서 그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힘센 사내였다. 혼자 몸이라 농사철이 끝나면 따로 할 일도 없어 겨울에는 소금 장사를 하고 있었다. 기운이 좋아서 소금을 지게 해지고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곡식과 바꿔서 돈벌이를 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다가 늦게서야 집으로 향했다. 송만택은 험하기로 이름난 강원도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만 잘못되어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바람에 첩첩산중에서 해가 저물고 말았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송만택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산속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이 길로 접어든 것이다. 초저녁이었지만 깊은 산속이라 금방 어두컴컴해졌다. 이거 야단났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산속에서 밤을 새울지도 모르겠군. 어서 마을을 찾아야 할 텐데. 송만택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기운도 세고 또 씨름도 잘해서 마을에서는 장사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캄캄한 밤에 험한 산을 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자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며 겁이 덜컥 나기도 했다. 초겨울이라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자 갑자기 날씨가 차갑게 변했다. 급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짙은 땅거미가 깔렸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길이 나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어차피 접어든 길이니 마을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가보자. 송만택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커녕 외딴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귀신한테 홀린 게 아닐까? 송만택도 귀신한테 홀려서 혼이 났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는 곧 머리를 세차게 옆으로 흔들었다. 아니지, 난 귀신한테 홀리지 않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림도 없지. 조금도 두렵지 않아. 어디 나올 테면 나와봐라. 송만택은 가슴을 활짝 펴고 일부러 발소리를 쿵쿵 내며 걸었다. 바로 그때 마른 풀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송만택은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머리칼이 곤두서고 등골에서 저절로 식은땀이 흐르니 제 아무리 장사라 해도 별 수가 없었다. 송만택은 걸음을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고는 방금 소리가 난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어두운 숲속에 무슨 짐승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보니 베개만한 크기의 돌덩이였다. 그 돌이 제풀에 구르며 소리를 낸 것이다. 나 참 무서우니까 별게 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송만택은 피식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다. 이건 성황당 아닌가?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니 그건 틀림없이 성황당의 돌무더기였다. 깊은 산속의 길가에 이런 성황당이 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였다. 이젠 살았다. 송만택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마을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자 그는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걸 느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성황당 옆에 무슨 자루 같은 것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땅바닥 여기저기에 쌀이 흩어져 있었고 자루 속에는 아직도 상당한 양의 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가 치고 가다가 쌀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갔나 보네. 송만택은 중얼거리며 그 쌀자루를 들어 소금지게 위에 얹었다. 주변은 이제 완전히 캄캄해져서 몇 발짝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다행히 하늘이 맑게 개어 달빛에 간신히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다. 송만택은 무거운 소금지게를 지고 한참을 걸었다.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 빛나는 게 보였다.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니 그건 집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이었다. 저기 집이 있구나. 송만택은 뛸 듯이 좋아하며 무거운 소금지게를 지고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험한 산기슭에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그것도 캄캄한 밤이라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여보시오, 주인 계십니까? 송만택은 살인문을 살며시 밀며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문에 사람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송만택은 헛기침을 2번 한 다음 다시 크게 불렀다. 주인 안 계십니까? 2번 부르고 조금 기다리자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여인이 나타났다. 누구신가요? 떠돌아다니는 소금장수입니다만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이렇게 엉뚱한 곳까지 오게 되고 말았소이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송만택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정말 미안한 듯이 말했다. 이 일을 어쩌지요? 이 집에는 나 혼자뿐인데. 깊은 밤중에 정말 미안합니다. 헛간에서라도 하룻밤 묵고 가게 해주시오. 그래도 손님을 어떻게 그럴 수야. 아무튼 우선 방으로 들어오세요. 주인 여자는 친절하게도 송만택을 방으로 맞아들였다. 송만택은 얼른 방문 앞에 소금찌개를 내려놓고 여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여자가 혼자 살다니 아무래도 이상한데. 송만택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다리를 쭉 펴고 앉으니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가시는 듯 했다. 그런데 방 안을 돌아보니 살림살이와 벽에 걸린 옷이 아무래도 여인네 혼자 사는 방 같지가 않았다. 송만택이 따뜻한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쉬는 동안 여인은 저녁상을 준비하려는 듯 부지런히 부엌에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손님! 여인은 무엇을 보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송만택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앉았다. 왜 그러시오? 이거 손님 겁니까?
여주인이 방 안으로 불쑥 손을 내밀며 물었다. 여주인의 손에는 송만택이 조금 전에 성황당에서 주어 소금찌개에 얹어두었던 쌀자루가 들려 있었다. 송만택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던 끝에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네, 그렇소만. 그러자 여주인은 매섭게 송만택을 노려보면서 다시 다그쳐 물었다. 이걸 손님이 가지고 오셨냐고요? 송만택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영문을 몰랐다. 내가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성황당을 발견하고 잠깐 앉아 쉬다 보니 옆에 이 쌀자루가 떨어져 있었소이다. 성황당 옆에요?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그 쌀자루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듯 송만택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럼 쌀자루가 떨어졌던 곳에서 다른 건 보지 못했나요? 손님이 이걸 성황당 옆에서 주었다는 말씀은 틀림없겠지요? 어두워서 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쌀자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이고. 여인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이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 송만택의 앞에 정색하며 앉았다. 손님,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큰일이라뇨? 제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갔나 봐요. 호랑이한테 물려간 게 틀림없어요. 분명해요. 여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걸 지켜보던 송만택은 기가 막혔다. 집주인이 그런 꼴을 당한 걸 보니 무섭기도 하고 여인이 불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저 우는 여인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동안 슬피 울고 난 여인은 옷소매로 눈물을 씻더니 고개를 들었다. 제 남편이 오늘 아침 저 고개 넘어 장터에 갔습니다. 필요한 걸 사려고 이 자루에 쌀 한 마를 넣어서 팔려고 갔지요. 그런데 밤이 늦었는데도 오질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인은 말끝을 흐리고 흐느껴 울었다. 송만택이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물었다. 주인 양반이 호랑이한테 물려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인 여자는 잠시 흐느끼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래전부터 이 뒷산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지요. 그 호랑이가 제 남편을 해치고 만 거예요. 묵묵히 듣고 있던 송만택은 슬픔에 잠긴 여인을 위로하듯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사나운 호랑이라면 크기도 대단하겠군요.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 뵙는 손님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드려 면목이 없군요. 비록 깊은 밤이지만 당장 가서 남편을 거두어 와야겠어요. 아니, 이 밤중에요? 네, 여주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시고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저와 함께 가도록 해요. 주인 여자는 송만택에게 쌀자루를 주었던 곳까지 함께 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송만택은 여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대하고 앉았으나 밥이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워낙 시장했던 터라 대충 요기를 했다. 그 사이에 여인은 관소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었다. 그러나 송만택은 시장하던 참에 밥을 먹고 나니 졸음이 와서 죽을 지경이었다. 부인, 날이 새면 그때 가도 늦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여인이 송만택을 노려보았다. 손님이 그렇게 매정하시다면 하는 수 없군요. 남편의 시신도 못 찾을 바에야
살아서 뭘 하겠어요. 여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날이 퍼런 칼을 들고 왔다. 송만택은 기겁을 하며 손을 저었다. 아, 알았습니다, 부인.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나서는데 어찌 제가 보고만 있겠습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송만택은 시키는 대로 횃불을 들고 여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쌀자루를 주었던 곳까지 가자 군데군데 핏자국이 보였고 큼직한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송만택이 높이 든 횃불이 숲속을 환하게 비췄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서운 호랑이가 뛰어나올지 몰라 송만택은 간이 콩알만하게 오그라들었다. 드디어 두 사람은 호랑이 굴 앞에 이르렀다. 호랑이는 횃불을 들고 뒤쫓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주춤거리며 물러서다가 굴 앞에 이르자 버티고 서서 으르렁거렸다. 송만택은 무서워서 온몸을 떨었다. 횃불을 좀 더 높이 들어주세요. 여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송만택은 호랑이에게 정신이 팔려서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호랑이 발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여인의 남편이었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몸의 한쪽에 호랑이에게 물린 자국이 크게 나 있었다. 호랑이는 커다란 송곳처럼 생긴 발톱을 내밀고 여인의 남편을 앞발로 누르고 있었다. 여인은 남편을 보자 겁도 내지 않고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호랑이 앞으로 뛰어들 테니 횃불을 크게 흔들어 주세요. 송만택은 겁이 나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여인이 시키는 대로 횃불을 들고 크게 원을 그리듯이 휘저었다. 그 순간 여인은 번개같이 호랑이 앞으로 뛰어들어 쓰러진 남편을 안고 다름질쳤다. 그러자 화가 난 호랑이는 땅이 흔들리도록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으며 금방이라도 여인의 치맛자락을 물듯이 바싹 뒤를 따라왔다. 남편을 안고 다름질치던 여인이 송만택을 돌아보았다. 횃불을 들고 제 뒤를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제 남편을 업고 앞장을 서겠어요? 송만택은 기가 막혔다. 횃불을 들고 여인의 뒤를 따르자니 호랑이에게 물릴 것 같았다. 그렇다고 시신을 업고 앞장을 선다는 것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두 사람 모두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서 결정하세요. 하고 여인이 재촉했다. 송만택은 횃불을 들고 호랑이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여인의 뒤를 따라가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뒤를 따라가면서 횃불로 호랑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겠소. 그럼 됐어요. 어서 도망칩시다. 여인은 남편을 둘러엎고 쏜살같이 내달았다. 그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송만택은 횃불을 들고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다. 성난 호랑이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바싹 뒤를 쫓아오는데 호랑이의 비릿하고 뜨거운 콧김이 송만택의 등에 닿았다. 그럴 때마다 송만택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송만택은 횃불을 들고 뒤따라가며 쫓아오는 호랑이를 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신없이 달렸다. 드디어 여인의 오두막에 닿았다. 집으로 들어가자 호랑이는 단념했는지 더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호랑이는 잠시 몸을 숨겼을 뿐이었다. 여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 손님은 이 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남편을 지키고 계세요. 여인이 말했다. 그럼 부인은 어딜 가실 작정입니까? 송만택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호랑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여기까지 달려올 테니 두고 보세요. 호랑이가 여기까지 말인가요? 그래요. 저는 호랑이를 없애고 오겠어요. 여인은 밖으로 나가 거적을 가져와 머리에 쓰고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손에는 날이 시퍼런 도끼를 들고 얼굴은 비장한 각오를 한 듯 굳어져 있었다. 호랑이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과연 잠시 후 호랑이가 발소리를 죽이고 슬금슬금 집 앞까지 왔다. 호랑이는 집 안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았는지 마당으로 들어보더니 앞발로 방문을 벅벅 긁었다. 방 안에서 남편을 지키고 있던 송만택은 그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호랑이는 방문을 열고 방 안의 머리를 쑥 디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인이 번개처럼 일어나 도끼로 호랑이 머리를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황소처럼 몸집이 큰 호랑이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전신을 파르르 떨다가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무서운 호랑이는 이제 쓰러졌다. 여인은 도끼를 집어던지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송만택의 팔과 다리를 열심히 주물렀다. 한참 지나자 송만택이 정신을 되찾았다.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그 호랑이를 없앴어요. 자, 저기 마당을 보세요. 갑자기 주인 여자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게 손님 덕분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곳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됐네요.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인은 똑바로 앉아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소금장수 송만택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밝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여인은 송만택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뒷산에 정성껏 모셨다. 송만택은 지난 하룻밤이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버렸고 핏기마저 없었다. 뒷산에서 돌아오자 송만택은 소금지기까지 팽개치고 급하게 오두막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자 여인이 송만택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난 밤과 같은 일은 저 혼자 도저히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인삼 세 뿌리와 배 한 피를 꺼내가지고 왔다. 집에 있는 거라곤 이게 전부입니다.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호랑이도 손님 덕에 잡을 수 있었으니 가지고 가시도록 하세요. 그제야 송만택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다. 아니, 내가 뭐 그리 귀한 물건을 받을 일을 한 게 있어야죠. 그는 죽었다 살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후련하면서도 얼떨떨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여인은 인삼 세 뿌리와 배 한 피를 보자기에 싸서 송만택에게 주었다. 그럼 주시니 감사히 받겠소. 송만택은 그걸 받아들고 떠났다. 얼마쯤 가다가 돌아보니 오두막이 불길에 쌓여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여인의 모습도 보였다. 남편의 뒤를 따르려는 모양이었다. 송만택은 급히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무서운 불길 속에서 그 여인을 구해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여인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송만택을 바라보았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길에 달아오른 여인의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다. 송만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것도 인연인가 보. 지나간 불행은 모두 잊고 힘을 합쳐 함께 잘 살아봅시다. 호랑이 가죽을 팔면 논마지기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요. 그러자 여인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더니 송만택을 따라 나섰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앞길을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들은 송만택의 고향으로 가서 집안을 일구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투명 반지.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세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식량과 옷을 살 돈이 거의 바닥났다. 마침내 아들들은 돈을 벌려고 길을 나서기로 했다. 큰형이 말했다. 내가 직업을 구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겠어.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난 보물을 찾아서 커다란 집을 사겠어. 그런데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야신토라고 했는데 보라색 꽃이란 뜻이었다. 그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즐겨 듣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 보기를 좋아하는 몽상가였다. 온종일 해변에서 아름답고 특이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게 취미였다. 형들은 막내가 게으르다고 꾸짖고 함께 돈을 구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은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형도 시내 상인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신토는 화려한 조개 껍데기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형들은 화가 잔뜩 났다. 이게 뭐냐? 이 쓸데없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큰형이 소리쳤다. 막내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형들이 말하는 대로 집을 나왔다. 그는 바닷가로 가서 모래 위에 앉았다.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보았지만 바다에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 조개 껍데기가 모래로 가득 찼구나. 조개 껍데기를 거꾸로 들었더니 모래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모래와 함께 희미하게 반짝이는 턱기석 반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야신토가 반지를 집어서 손가락에 끼워 보았더니 반지가 꼭 맞았다. 바로 그때 무자비한 얼굴을 한 두 명의 거대한 사내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안장에는 무거운 주머니들이 달려 있었다. 사내들은 야신토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금방 찾은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야신토는 재빨리 반지를 뒤로 돌렸다.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에 사람을 봤는데 금방 사라져버렸네. 한 사내가 동료에게 물었다. 유령이구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동료도 말했다. 사내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야신토는 생각했다. 앞에 서 있는 나를 정말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걸까? 그래서 야신토는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사내들 뒤로 가서 그들의 모자를 벗겼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의 모자를 바꾸어 씌워주었다. 이럴 수가.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악마가 나타났어. 다른 사내도 떨면서 외쳤다. 저들이 정말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군. 반지 때문이야. 손가락에서 반지를 돌렸더니 내가 보이지 않게 된 거야. 정말 재밌네. 야신토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 사내가 말했다. 아마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일 거야. 우리가 동굴에서 은화를 모두 훔쳤기 때문에 마법을 부리는 건가 봐. 맞아. 괴물이 우리가 보물을 싣고 가는 걸 알아차린 거야. 보물을 돌려받기 원하는 거라고. 자, 이제 어쩌지? 재빨리 머리를 굴린 야신토는 근처에서 커다란 나무 몽둥이를 집어서 사내들의 어깨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들 눈에는 마법 몽둥이가 자신들을 쫓아와 때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닷가로 주랭랑을 쳤다. 이를 본 야신토는 한바탕 크게 웃으며 반지를 돌렸다. 다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그는 두 번째 말의 주머니를 움켜쥐고 첫 번째 말 위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그가 집에 도착해서 엄청난 돈을 탁자 위에 쏟아놓자 형들은 질투심에 불탔다. 너는 저렇게 많은 돈을 갖기엔 너무 어려.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 큰형이 말했다. 저 돈은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야신토가 말했다. 나는 둘째니까 두 번째로 저 돈을 관리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말 2마리도 갖도록 하마. 넌 말 타기에 너무 어리니까 말이야. 둘째 형이 말했다. 그리고 네가 낀 반지도 나에게 다오. 큰형이 말했다. 안 돼요. 야신토가 소리쳤다.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더 힘센 말 위에 올라타고 달렸다. 몇 주일이 지나 그는 어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형들이 도시에 나가 도박에 돈을 탕진하는 것이었다. 야신토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다른 동네로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멋진 집을 사드리고 남은 돈을 다 드렸다. 욕심쟁이 형들이 모든 걸 가진 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야신토가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내 광장에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밤마다 광장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 나왔답니다. 그 괴물이 우리 아이들을 7명이나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울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야신토는 화가 났다. 여러분, 제가 그 괴물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괴물이 사는 동굴로 달렸다. 그리고는 터키석 반지를 돌려서 안 보이게 되었다. 내가 왔다. 비겁하고 추악한 7머리 괴물은 당장 나와서 나와 겨루자. 그 소리를 들은 괴물은 화가 나서 으르렁대며 뛰어나왔다. 그런데 어디 있는 거지? 괴물이 주저하는 사이 야신토는 칼을 빼들고 괴물을 공격했다. 마침내 괴물은 땅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야신토가 다시 반지를 돌리자 7명의 아이들이 동굴에서 달려나왔다. 아이들은 그를 얼싸안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는 아이들을 무사히 마을로 데리고 왔다. 야신토의 용기를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다. 모두 행복했다. 단 한 명의 아름다운 소녀를 빼고 말이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야신토가 물었다. 오빠 때문이지요. 지난달에 오빠가 외다리 해적에게 잡혀갔거든요. 보름달이 뜨면 외다리 해적이 해변에 나타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지요. 오늘 밤이 보름이구나. 해적이 나도 데리고 가는지 한번 보자고. 야신토는 그 길로 해변으로 가서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 잠시 후 해적이 한쪽 다리로 모래 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야신토는 해적이 자신을 들어 가방에 집어넣도록 놔두었다. 아래 위로 흔들리며 야신토는 바닷가로 운반되어 작은 보트에 던져졌다. 해적은 사다리를 내려 가까이에 정박한 해적선 갑판 위에 야신토를 내려놓았다. 자, 가방을 풀어서 우리 새 선원을 만나보자. 그가 다른 노예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그때 야신토가 반지를 돌렸다. 가방이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해적은 너무도 화가 나서 외다리로 갑판 위를 뛰어다녔다. 야신토는 살금살금 가방 밖으로 기어나와서 해적을 세게 밀어서 쓰러뜨린 다음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외다리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노예 선원들은 환호하며 야신토에게 감사했다.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말이다. 그들 중에 야신토가 파티 때 만났던 소녀의 오빠가 있었다. 그는 야신토를 작은 보트에 태워 해변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소녀는 오빠를 보자 기뻐했다. 모두 배와 보물이 전부 영웅의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몽상가 야신토는 착한 아들이며 부자에다가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야신토가 지도자로 있을 동안은 모두 행복하고 평안했다고 한다.